김민준 형사는 낡은 아파트의 좁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은 피곤에 절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이번엔 또 어떻게 나타날 건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며칠 밤을 사온 사람처럼 초췌한 얼굴이었다. 김민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베테랑 형사.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직감으로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해온 전설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3년 전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이지은의 그림자에 갇힌 이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이지은 사건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다. 30살에 촉망받던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은. 그녀는 3년 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현장은 깔끔했고 범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철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지은의 원호는 매일 밤 민준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악몽이었다. 피 흘리는 지은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강력계 형사에게 악몽은 숙명 같은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악몽은 더욱 선명해졌고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잠에서 깨어나도 지은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이유 모를 현상들이 끊이지 않았다. 방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거나 떨어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한밤중에는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있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었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민준의 달라진 모습을 걱정했다. 늘 깔끔했던 그의 옷차림은 흐트러졌고 날카로웠던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다. 팀장 박영호 경위는 그를 불러 상담을 권하기도 했다. 김 형사,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네.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나? 아니면 그 사건 때문에 아직도... 박 팀장의 걱정스러운 시선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팀장님. 그저 잠시 피곤할 뿐입니다. 사건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귀신에 시달린다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 미쳤다고 생각할 뿐이겠지.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 그는 이지은 사건을 자신만의 싸움으로 치부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그녀의 원호는 영원히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고 믿었다. 젠장! 민준은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생수 한 잔을 들이켰다.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거실 한 구석의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피에 젖은 듯 붉은 옷.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매번 겪는 일이었지만 익숙해질 수 없는 공포였다. 민주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의 몸은 식을 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지은, 대체 왜 나를 찾아오는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지은의 그림자는 서서히 민준에게 다가왔다.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림자가 민준의 눈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비명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작게 들려왔다. 그때마다 그의 머릿속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렸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 민준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을 감았다. 그만, 제발 그만해. 그의 절규의 그림자는 잠시 멈칫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서서히 멀어졌다. 민준은 눈을 떴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고통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이지은 사건을 끝내야만 했다. 범인을 잡아야만 그녀의 원혼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옥 같은 밤을 보낸 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료들은 늘 그랬듯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팀 회의에 참석했다. 박 팀장은 최근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브리핑했다. 민주는 회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이지은 사건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지은의 흐릿한 얼굴이 아른거렸다. 회의가 끝나고 박 팀장이 민준을 불렀다. 김 형사, 할 얘기가 있는데. 민준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또 그 사건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만두라는 소리라도 하려는 건가? 새로운 신참이 우리 팀으로 오게 됐네. 박 팀장의 말에 민준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오늘부터 출근할 거야. 자네가 좀 맡아서 가르쳐주게. 민준은 신참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한숨을 쉬었다. 자신도 제 한몸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팀장님,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팀의 온 새 식구 아닌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박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네도 좀 쉬엄쉬엄 가게.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민주는 더 이상 말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뒤적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다. 강렬한 햇살을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강력계에 배속된 이현우 형사입니다. 현우는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피곤에 절어있는 강력계 사무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동료들은 현우를 반갑게 맞이했다. 현우는 꾸벅 인사를 하고 민준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 형사님. 이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민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찼다. 민준은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왠지 모르게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민준의 옆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다. 형사님, 강력계는 어떤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나요? 저는 주로 경제범죄 쪽을 다뤘었는데. 민준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오면 알게 될 거야. 현우는 민준의 냉담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 정리를 시작했다. 그때였다. 민준의 눈앞에 다시 지은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그녀는 민준의 뒤편, 현우의 어깨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떨어졌다. 익숙한 두통이 찾아왔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애써 지은의 그림자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은의 그림자가 민준에게 다가오려다가 현우의 어깨 너머로 그를 바라볼 때마다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준은 당황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는 분명히 현우가 자신과 가까이 있을 때는 희미해졌다가 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다시 선명해졌다.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설마 현우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가? 그날 밤 민준은 다시 아파트 침대에 누웠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익숙한 한기였다. 그리고 거실에서 냉장고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민준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가자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피에 젖은 듯 붉은 눈, 갈라진 입술. 민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머릿속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렸다. 지은의 비명소리가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지은은 천천히 민준에게 손을 뻗었다. 손끝이 민준의 얼굴에 닿으려는 순간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그만, 제발. 그의 절규에 지은의 손이 멈칫했다. 그리고 문득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던 비명소리가 사라졌다. 두통도 가라앉았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이지은의 그림자가 아닌 현우의 모습이 보였다. 현우는 그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듯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현우는 왜 여기에? 그리고 지은의 그림자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지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차가웠던 공기도 다시 평범한 온도로 돌아온 듯했다. 이현우,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아, 김 형사님. 너무 늦게 왔나요? 죄송합니다. 주소를 몰라서 좀 헤맸습니다. 뭐? 주소라니? 네가 왜 우리 집에 왔어? 현우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팀장님께서 형사님이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혹시 무서운 꿈이라도 꾸실까봐 저보고 하루 정도 같이 있어 달라고 하셨는데요. 형사님께는 말씀 안 하셨나요? 민준은 당황했다. 박 팀장이 현우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니. 하지만 박 팀장의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자신이 밤마다 겪는 고통을 박 팀장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민준은 현우를 빤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그래서 네가 여기 온 후로 이상한 일은 없었고? 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이상한 일이란요? 저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요. 민준은 현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분명 현우가 나타난 이후 지은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냉장고 문도 다시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두통도 사라졌다. 우연일까? 아니면 현우에게 정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 민준은 현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다. 현우는 다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민준은 잠시 후 조용히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듯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지은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머리가 맑았고 몸은 가벼웠다. 그는 거실로 나갔다. 현우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아파트 안에 가득했다. 김 형사님, 아침 식사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현우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이 느껴졌다. 현우가 자신의 옆에 있는 동안은 지은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현우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었다. 따뜻한 미역국과 잘 익은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다. 그의 입맛이 돌아오는 듯했다. 그런데 김 형사님, 혹시 이지은 씨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 잘 몰라서. 민주는 숟가락을 들려다 멈칫했다. 현우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그 사건은 3년 전 미제 사건이야.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미궁에 빠진 사건이지. 그는 지은의 원혼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현우는 민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형사님을 믿습니다.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민준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열정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어쩌면 이 신참 형사가 자신을 이 지옥에서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민주는 현우에게 이지은 사건의 파일들을 건네주었다. 현우는 밤낮 없이 파일을 들여다봤다. 그의 집중력은 놀라웠다. 민주는 현우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현우가 이지은 사건 파일을 볼 때마다 민준의 아파트에서 나타나던 지은의 그림자가 사라지거나 그녀가 보내던 비명소리 같은 것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지은의 그림자는 현우가 파일을 보고 있을 때 파일 속의 사진을 가리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현우와 함께 이지은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현우는 지은의 살해 현장 사진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때 지은의 그림자가 현우의 어깨 너머로 나타났다. 그녀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살해 현장 사진 속의 작은 조각상을 가리켰다. 형사님, 이 조각상이 뭔가요? 다른 물건들은 흐트러져 있는데 이 조각상만 제자리에 있는 게 좀 이상합니다. 현우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민주는 조각상을 자세히 봤다. 평범한 조각상이었다. 하지만 지은이 그것을 가리켰다는 사실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가 그에게 뭔가 단서를 주려고 하는 걸까? 그건 피해자가 아끼던 조각상이라고 들었어. 평범한 기념품인데. 민주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지은의 그림자가 조각상을 가리키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을 가리키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지은이 자신에게 목을 조각상과 연관지어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조각상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뜻일까? 민주는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각상 사진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민주는 현우가 지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현우, 이 조각상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겠나? 혹시 이 조각상을 선물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이 조각상에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지.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오랜만에 찾은 희망의 불씨였다. 이현우는 김민준 형사의 지시에 놀랐다. 평소 냉철하고 무뚝뚝했던 민준이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지은 사건 파일을 검토하는 내내 민준은 알 수 없는 초조함을 보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씨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조각상. 현우는 조각상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평범해 보이는 조각상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읽은 간절함은 현우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민준이 말한 숨겨진 비밀이라는 단어에 촉각을 세웠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우는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준은 현우의 활기찬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에게서는 자신과는 다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어쩌면 그 에너지가 지은의 원혼을 잠시나마 잠재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현우는 즉시 이지은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3년 전 사건 당시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지만 그는 조각상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이지은의 친구들, 가족, 심지어 그녀의 바이올린 선생님까지. 조각상과 관련된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민주는 현우의 옆에서 그를 지켜봤다. 현우가 이지은 사건 파일에 집중할 때마다 아파트에서 느껴지던 으스스한 항이나 환청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의 그림자는 여전히 민준의 시야에 아른거렸지만 이전처럼 민준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현우가 조각상 관련 자료를 볼 때마다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마치 현우의 어깨 너머로 자료를 함께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때로는 현우가 보고 있는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듯한 손짓을 하기도 했다. 민준은 지은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현우에게 지시를 내렸다. 현우야, 저기 이지은의 대학 동창 김수진 씨 진술서 좀 다시 봐봐. 지은이가 20살 생일 선물로 받은 조각상이라고 했는데 현우는 민준의 말을 듣고 해당 진술서를 다시 읽었다. 지은의 그림자는 김수진의 이름이 적힌 부분에 손가락을 짚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민준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 자신에게 김수진을 다시 만나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현우야, 김수진 씨를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어. 조각상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볼 게 있어. 민준은 평소와 다른 자신의 행동에 현우가 의아해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감을 숨길 수 없었다. 현우는 민준의 지시에 군말 없이 따랐다. 그는 민준이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감히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저 민준의 간절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동료애를 느꼈을 뿐이었다. 김수진은 이지은의 절친한 친구였다. 3년 전 사건 당시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외국으로 떠났다가 최근에야 귀국한 상태였다. 민준과 현우는 김수진을 찾아갔다. 김수진은 여전히 지은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지은,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재능 있는 아이였어요. 대체 누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김수진은 흐느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조각상에 대한 질문을 꺼냈다. 수진 씨, 이지은 씨의 20살 생일 선물로 주셨다는 이 조각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수진은 조각상 사진을 보고 눈물을 닦았다. 아, 저 조각상 지은이가 정말 아끼던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사온 건데 그냥 평범한 기념품이에요. 왜 그걸 다시 물어보세요? 혹시 저 조각상에 뭐가... 아닙니다. 그냥 사건과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요.
민주는 애써 표정을 감췄다. 그의 눈은 지은의 그림자가 김수진의 뒤편에서 조각상을 가리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지은은 김수진에게서 조각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김수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 조각상은 그냥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저 조각상을 특별히 좋아했던 이유가 저 조각상 밑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아주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라고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지은이 자신에게 보내던 메시지였다. 조각상 밑에 새겨진 그 문구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다. 지은이 숨겨놓은 어떤 진실과 관련된 암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 씨, 그 글씨를 새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주는 다급하게 물었다.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지은이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지은이는 항상 저 조각상을 보면서 누군가에게서 받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끼던 거라는데 저한테는 누구에게서 받은 건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민주는 더 이상 김수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김수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현우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형사님, 조각상 밑바닥에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니 뭔가 으스스하네요. 현우는 민준의 옆에서 중얼거렸다. 민준은 현우의 말을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지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보내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은이 자신을 통해 현우에게 단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었다. 현우야, 우리가 이지은 씨 아파트에 가서 조각상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 분명 그 조각상 안에 뭔가 더 있을 거야. 민주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지은의 아파트로 향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아파트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3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살해 현장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주는 지은의 그림자가 아파트 구석구석을 떠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다. 그들은 거실로 향했다. 3년 전 지은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자리였다. 민준의 눈은 곧장 조각상을 향했다. 조각상은 텔레비전 옆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각상을 집어들었다. 현우야, 불 좀 비춰봐. 민주는 현우에게 핸드폰 불빛을 부탁했다. 현우는 핸드폰 불빛을 조각상 밑바닥에 비췄다. 민주는 확대경을 이용해 조각상 밑바닥을 자세히 살펴봤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글귀 옆에 아주 작게 새겨진 희미한 문양이 보였다. 민주는 문양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것은 특정 회사의 로고 같기도 했고 아니면 어떤 조직의 상징 같기도 했다. 그때 지은의 그림자가 민준의 어깨 너머로 나타났다. 그녀는 희미한 손가락으로 그 문양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민주는 지은의 메시지를 이해했다. 그 문양은 지은의 심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즉, 그녀의 죽음과 직결된 단서라는 뜻이었다. 현우야, 이 문양을 좀 더 자세히 찍어봐. 그리고 이 문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아봐. 어떤 회사의 로고인지, 어떤 조직의 상징인지. 민주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듯 했다. 현우는 민준의 말에 의아해했지만 역시 아무 말 없이 문양을 찍었다. 그는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이 사건에 얼마나 깊이 몰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경찰서로 돌아와 문양을 분석했다. 범죄 분석팀에 의뢰한 결과 그 문양은 특정 재단의 로고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싹 재단. 이지은은 생전에 이 재단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그녀는 바이올리니스트였고 재단은 주로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하는 곳이었다. 새싹 재단이라 이지은 씨와 아무런 접점이 없는데 이상하네요. 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주는 지은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지은은 새싹 재단이라는 이름이 적힌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민주는 지은의 메시지를 이해했다. 재단과 바이올린. 이지은은 새싹 재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현우야, 새싹 재단에 연락해서 이지은 씨가 재단과 관련된 어떤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 특히 바이올린 연주와 관련된 행사였는지. 민주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지시했다. 현우는 즉시 새싹 재단에 연락을 취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3년 전 재단 설립 기념 자선음악회에 외부 바이올리니스트가 초청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 이름이 이지은 씨가 맞습니까? 현우는 다급하게 물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잠시 후 다시 전화를 받았다. 네, 맞습니다. 이지은 씨가 맞네요. 당시 신인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자선음악회에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현우는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지은의 메시지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럼 그 자선음악회 참석자 명단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귀빈 명단으로요. 민준은 재단 관계자에게 직접 물었다. 재단 관계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국 명단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명단에는 수많은 유명인사와 기업인들의 이름이 있었다. 민준은 명단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다. 알상시올, 이지은의 외삼촌 이상철이었다. 현우는 이상철이라는 이름에 의아해했다. 이상철 씨요? 이지은 씨의 외삼촌인데요. 3년 전 사건 당시 외삼촌은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민주는 이상철의 이름 옆에 적힌 그의 직책을 확인했다. 새싹 재단 이사. 민주는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이상철이 새싹 재단 이사였다니. 그리고 조카가 살해당했는데도 그 사실을 숨겼다니. 모든 것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때 지은의 그림자가 이상철의 이름에 손가락을 짚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상철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우야, 이상철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의 사업, 가족관계, 재산 내역, 그리고 3년 전 이지은 씨 사건 당시 그의 행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조사해봐. 특히 그가 새싹 재단 이사라는 사실을 왜 숨겼는지, 그리고 조각상을 누가 지은이에게 선물했는지도 알아봐.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현우는 민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상철은 겉으로는 유명한 자선사업가이자 성공한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은의 원혼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이날 밤 민주는 현우와 함께 이상철의 자료를 검토했다. 지은의 그림자는 그들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을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현우가 이상철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현우는 이상철의 사업 내역을 보다가
문득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형사님, 이상철 씨는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최근 몇 년간 회사의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막대한 금액이 알 수 없는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민주는 현우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비자금, 그리고 지은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이상철의 탐욕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현우야, 그 알 수 없는 계좌를 파헤쳐.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 이상철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시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밤샘 조사를 시작했다. 민주는 현우의 옆에서 그를 지켜봤다. 지은의 그림자는 현우가 비자금 관련 자료를 볼 때마다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죽인 범인이 이상철임을 알려주려는 듯 강렬한 시선으로 그들을 주시했다. 민주는 이제 확신했다. 이지은의 원호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은 이상철이었다. 그리고 이현우는 그 복수를 돕기 위해 나타난 운명적인 존재였다. 그의 존재가 지은의 원혼을 잠재우고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이현우는 이상철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의 뛰어난 컴퓨터 실력은 수사팀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민주는 현우의 옆에서 그를 지켜봤다. 지은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곁에 머물렀지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현우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마치 자신을 도와주는 듯한 미묘한 움직임을 보였다. 며칠 밤낮없이 이어진 조사 끝에 현우는 이상철의 비자금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거액의 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해외 조세 회피처로 흘러들어간 흔적이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돈의 규모가 너무나 컸다. 현우는 이상철의 재산 목록을 다시 살폈다. 이상철은 몇 년 전 갑작스럽게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다. 그 시기는 이지은이 살해당한 시기와 묘하게 겹쳤다. 형사님, 이상철 씨가 3년 전에 매입한 부동산 목록입니다. 현우는 새로운 자료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이지은 씨 사망 직후 이상철 씨는 강남의 노른자 땅을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이지은 씨 부모님께는 막대한 빚이 있었고 이상철 씨가 그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매매로 처리되어 있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이지은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이지은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당시 이지은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유산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 이상철은 그런 조카의 상황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챈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지은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 지은의 그림자가 이상철의 이름이 적힌 서류에 손가락을 짚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민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을 바라봤다. 만년필은 이지은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유품 중 하나였다. 범인이 남긴 흔적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물건이었다. 민준은 지은의 메시지를 이해했다. 만년필, 조각상, 그리고 이상철.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었다. 어쩌면 만년필의 조각상처럼 또 다른 단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야, 이지은의 유품 목록에서 만년필을 다시 한번 찾아봐. 그리고 그 만년필에 뭔가 특별한 흔적이나 숨겨진 장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다. 현우는 민준의 말에 의아했지만 역시 아무 말 없이 만년필을 찾아 나섰다. 만년필은 이지은의 유품 상재 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현우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평범한 검은색 만년필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의 말을 믿고 만년필을 꼼꼼히 살폈다. 펜촉, 몸통, 뚜껑. 모든 부분을 살펴보던 현우는 문득 만년필 몸통의 작은 부분을 발견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새였다. 형사님, 여기 만년필 몸통에 아주 작은 틈이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아요. 현우는 확대경으로 만년필을 자세히 보았다. 민주는 현우의 말에 흥분된 표정으로 만년필을 건네받았다. 지은의 그림자가 현우의 어깨 너머로 만년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손가락으로 틈새를 가리켰다. 민주는 얇은 칼날로 틈새를 벌렸다. 틈새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고 얇은 종이가 말려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종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삼촌, 날 속였어. 엄마 아빠의 유산, 그리고 조각상, 모든 것이 삼촌의 계획이었어.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이 진실을 꼭 밝혀줘. 종이에는 이지은의 필체가 분명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리고 편지 속에는 이상철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이지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그녀를 속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각상에 숨겨진 메시지.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지은은 이미 이상철의 배신을 알고 있었고 그 증거를 조각상과 만년필에 숨겨놓았던 것이다. 민주는 편지를 든 손이 떨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안도감이 교차했다. 드디어 범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은의 원혼이 그에게 보내던 모든 단서들이 이제야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 순간 지은의 그림자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의 앞에 다가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복수를 갈망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서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듯한 미소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에게 인사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그리고는 서서히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원혼은 이제야 안식을 찾은 것이었다. 민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었다. 현우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봤다. 민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과 그의 얼굴에 스치는 평온한 표정을 보며 현우는 직감했다. 지은의 원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형사님, 괜찮으세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눈물을 닦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래, 현우야. 이제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 범인은 이상철이야. 현우는 이지은의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조카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짓까지. 그가 유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이지은이 방해가 되었겠지. 그래서 살해한 거야.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범인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민준과 현우는 이상철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지은의 편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편지 하나만으로는 이상철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이상철의 모든 행적을 다시 파헤쳤다. 특히 3년 전 이지은이 살해당한 날, 이상철의 알리바이를 다시 검토했다. 당시 이상철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이상철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의 출국 기록과 당시 비행편의 모든 탑승자 명단을 재확인했다. 놀랍게도 이상철은 자신의 전용기를 이용해 해외로 나갔다가 당일치기로 다시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었다. 그의 전용기는 당시 관제탑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비밀리에 움직였다. 형사님, 이상철은 범행 당일 한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전용기 이동 기록이 수상합니다. 현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민주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상철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살인범이었다. 그는 조카의 유산을 노리고 그녀를 살해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해외 출장을 위장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상철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하지만 이상철은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를 쉽게 잡을 수는 없었다. 민주는 현우에게 이상철의 모든 약점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의 사업비리, 정치권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를 도왔던 공범들까지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현우는 밤낮없이 이상철의 뒤를 캤다. 그는 이상철의 비서였던 김 과장에게 접근했다. 김 과장은 이상철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던 김 과장은 현우의 끈질긴 설득과 함께 이상철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하자 결국 진실을 고백했다. 김 과장은 이상철이 이지은의 부모가 남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지은을 살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자금 조성과 알리바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상철이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인지 상세히 증언했다. 이상철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이지은 씨를 죽인 것도 유산을 가로채려는 목적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김 과장은 흐느꼈다. 민주는 김 과장의 증언을 들으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지은의 편지, 만년필, 조각상, 그리고 김 과장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이상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김 과장의 증언을 녹취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상철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불법 계약서들을 확보했다. 이제 이상철을 체포할 확실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현우는 이상철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상철은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현우의 등장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 형사,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상철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민준은 이상철의 앞에 이지은의 편지와 비자금 장부 사본, 그리고 김 과장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내밀었다. 이상철 씨, 우리는 당신이 이지은 씨를 살해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사업 비리도 밝혀졌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에 적힌 이지은의 필체를 보고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김 형사, 감히 나를 모함하는 것이냐? 이상철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지은 씨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편지도 조작된 것이겠군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범행 당일 해외 출장을 위장하고 한국의 비밀리에 입국했던 기록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김 과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상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지은,
감히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상철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아직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함이 묻어났다. 민주는 이상철의 어깨를 잡았다. 이상철 씨, 당신은 이지은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유산까지 가로챘습니다.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이상철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상철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민준을 향해 이를 갈았다. 김민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현우 너도. 하지만 민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지은의 복수를 마침내 이뤄냈다는 승리감이 교차했다. 그는 이지은 사건으로 인해 겪었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우는 민준의 옆에서 그를 지켜봤다. 그는 민준의 얼굴에서 평온함을 보았다. 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악몽과 지은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진 것이었다. 현우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민준은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현우는 자신에게 단순한 신참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에게 희망을 주었고 지은의 원혼과 소통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우는 그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동반자였다. 이지은의 죽음은 이제 미제 사건이 아니었다.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민준은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던 된장찌개, 아니, 지은의 죽음,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것이었다. 이상철의 체포 소식은 서울을 뒤흔들었다. 유능한 기업인이자 자선사업가로 알려졌던 그의 민낯이 드러나자 언론은 연일 특종 기사를 쏟아냈다. 이지은 살인사건의 전말과 이상철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강지훈과 이혜훈, 그리고 된장이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강성그룹은 비록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훈의 과감한 진실규명과 투명한 경영선언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기회와 신뢰를 안겨주었다. 김민준 형사는 이상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3년 만에 찾아온 평온한 잠이었다. 더 이상 이지은의 원혼은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이유 모를 현상들이 사라졌고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는 일도 없어졌다. 그의 눈 밑 다크서클은 옅어졌고 생기를 잃었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은 듯했다. 박영호 팀장은 민준의 달라진 모습에 안도했다. 김 형사, 이제야 좀 사람 같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박 팀장의 진심 어린 위로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옆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준 박 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현우는 민준의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형사님도 좀 쉬셔야죠. 현우의 밝은 미소는 민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현우는 민준에게 단순한 신참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운명적인 동반자였다. 민준은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덕분이다, 현우야. 너 아니었으면 아직도 이 지옥에 갇혀 있었을 거야. 현우는 민준의 칭찬에 수줍게 웃었다. 저는 형사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상철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이지은 살인 사건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몰락은 강성그룹 내부의 오랜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성그룹은 강지훈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났다. 지훈은 강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했다. 해운은 아버지 이성민과 함께 지훈의 취임식을 지켜봤다. 이성민은 강성건설 고문으로 복귀하여 후배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의 억울함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그는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해운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작은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특히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된장찌개를 끓여다 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된장찌개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작은 희망을 전해주었다. 된장이는 이제 해운과 지훈의 든든한 가족이자 별을 만드는 부엌의 비공식 마스코트가 되었다. 아이들은 된장이를 너무나 좋아했고 된장이는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다. 된장이 덕분에 급식소는 늘 활기가 넘쳤다. 된장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녀와 지훈을 진실로 이끌어준 운명적인 존재이자 두 가족에게 온 선물과도 같았다. 민주는 주말마다 해운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방문 목적은 된장이를 보기 위함이었다. 된장이는 민준이 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방였다. 민준은 된장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된장이와의 교감은 민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된장이를 통해 잊고 지냈던 평범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준은 해운에게 말했다. 해운 씨, 된장이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되찾았습니다. 된장이는 저에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해운은 미소 지었다. 형사님도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저희 가족에게 평화를 찾아주셨으니까요. 민주는 해운의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지은의 죽음으로 얽힌 인연.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주는 해운에게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 그녀는 마치 햇살처럼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훈은 해운에게 프로포즈했다. 그는 화려한 이벤트 대신 해운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직접 끓여주며 진심을 전했다. 해운아, 내 곁에서 평생 된장찌개를 끓여주지 않을래? 네가 만든 된장찌개처럼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해운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프로포즈였다. 민주는 지훈과 해운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된장이는 해운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고 그 모습은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미소를 안겨주었다. 민주는 지훈과 해운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사람들이 생겼다. 결혼 후 지훈은 강성그룹 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는 늘 해운과 된장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된장찌개 재료를 사고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 지훈은 강성그룹 내에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별을 만드는 부엌을 확장했다. 그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된장찌개를 직접 끓여주며 희망을 전했다. 민주는 강력계 형사로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베테랑 형사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전처럼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을 신뢰하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특히 현우와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자랑했다. 그들은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함께 해결하며 팀 내에서 최고의 콤비로 인정받았다. 어느 날 민준과 현우는 새로운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복잡한 사건 현장을 둘러보던 민준은 문득 3년 전 이지은 사건 현장을 떠올렸다. 그때의 고통과 절망.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평온함과 함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형사님, 이번 사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은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 함께라면 어떤 사건이든 해결할 수 있어.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신뢰를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삶의 동반자였다. 민준은 이지은의 원혼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우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이제 이지은 사건을 자신만의 싸움이 아닌 모두의 진실을 위한 싸움으로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강력계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다. 현우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사건 현장을 누볐고 수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형사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힘썼다. 특히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지은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민준은 가끔 퇴근 후 별을 만드는 부엌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지훈과 혜운, 그리고 된장이를 만났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급식소에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준은 아이들에게 된장찌개를 나눠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충만하고 행복했다. 어느 날 민준은 잠시 쉬는 시간에 된장이를 데리고 급식소 뒤뜰로 나갔다. 된장이는 민준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민준은 된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된장아, 너는 정말 특별한 강아지야. 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된장이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그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민준은 된장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지혜와 함께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된장이는 그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의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자 그의 아픔을 치유해준 존재였다. 민준은 된장이를 통해 배웠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중요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지은의 원혼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려주었고 현우와 된장이를 만나게 해주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결국 민준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꿈꿨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동료들, 그리고 운명적인 된장이가 있었다. 그의 삶은 이지은 사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결국 그는 그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성민 씨는 강성건설 고문으로 복귀한 후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다. 그의 지혜와 경험은 강성건설의 새로운 도약에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젊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직원들은 그의 진심과 열정에 감동했다. 이성민 씨는 퇴근 후에는 혜운과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즐겼다. 된장이는 그들의 식탁 밑에서 편안하게 잠들곤 했다. 이성민 씨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혜운은 병원에서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환자들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밝은 미소에 위안을 얻었다. 특히 그녀가 직접 끓여다 주는 된장찌개는 환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해우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퇴근 후 지훈의 사무실을 찾아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건네주곤 했다. 지훈은 바쁜 와중에도 혜은이 가져다 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힘을 얻었다. 그의 미각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된장찌개의 깊고 구수한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강지훈은 강성그룹 회장으로서 밤낮 없이 일했다. 그는 그룹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강성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탔고 기업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별을 만드는 부엌을 잊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희망을 전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꿈꾸던 세상을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주는 강력계 팀장으로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하며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졌다. 그의 옆에는 항상 이현우가 있었다. 현우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그들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콤비였다. 민준은 현우를 통해 동료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주말, 민준은 현우와 함께 별을 만드는 부엌을 찾아갔다. 지훈과 혜운, 그리고 된장이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급식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공간을 채웠다.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된장찌개를 만들고 현우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된장이는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재롱을 부렸다. 형사님,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이시네요. 현우는 민준의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빙긋 웃었다. 그래, 아이들 덕분에 힘을 얻는 것 같아.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과거의 냉정하고 차가웠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훈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준 형사님, 강성그룹의 재건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다. 강성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희망이 됩니다. 혜우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민준과 현우에게 건넸다. 많이 드세요, 형사님들. 오늘 된장찌개는 특별히 된장이의 비법이 들어갔답니다.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봤다. 구수하고 깊은 맛. 된장찌개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자신의 삶에 찾아온 모든 변화를 느꼈다. 잃어버렸던 미각을 되찾은 것을 넘어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날 이후 민준과 현우는 퇴근 후 자주 별을 만드는 부엌을 찾았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훈과 혜운과 함께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민준은 이지은 사건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봤다. 범인을 잡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다. 이지은의 원혼이 자신을 찾아왔던 이유, 그리고 현우가 나타난 후 달라진 현상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현우야, 너 혹시 어릴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니? 민주는 조심스럽게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는 민준의 질문에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형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이지은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 네가 내 옆에 있을 때마다 이지은의 원혼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고 심지어 너를 통해 단서를 주기도 했지. 그리고 네가 이지은 사건 파일을 볼 때마다 그녀가 너의 어깨 너머로 나타나곤 했어. 민주는 조용히 설명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귀신 혹은 영혼이라고 불리는 것들을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릴 적부터 겪어온 외로움과 고통이 묻어났다. 민주는 현우의 어깨를 다독였다. 너는 이상한 게 아니야, 현우야. 오히려 특별한 거야. 내 능력 덕분에 이지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고 나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너는 내게 구원자나 마찬가지야. 현우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그는 민준에게서 진정한 동료애와 함께 따뜻한 가족 같은 마음을 느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이후 민준과 현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민준은 현우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했다. 현우는 민준에게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민준은 가끔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야, 혹시 다른 귀신들도 내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없니?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형사님.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형사님과 함께라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민주는 현우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강력계 형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며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진실을 밝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강력계의 전설적인 팀장이 되었다. 그의 팀은 미제 사건 해결률이 가장 높은 팀으로 유명했다. 현우는 그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그들은 수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이지은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민주는 자신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운명적인 된장이가 있었다. 그의 삶은 된장찌개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어느 날 민주는 퇴근 후 별을 만드는 부엌에서 아이들과 함께 된장찌개를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냄비 주위에 둘러앉아 민준이 끓이는 된장찌개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아저씨, 된장찌개는 어떻게 해야 맛있어져요? 한 아이가 물었다. 민준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된장찌개는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끓이면 맛있어져.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끓여야 해. 그래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온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거든. 아이들은 민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된장찌개를 떠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맛있게 된장찌개를 먹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민준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중에는 이지은의 별도 있을 것이라고 민주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별도, 그들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삶이 이지은 사건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원혼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찾게 해주었고 그를 성장시켰다. 그리고 현우와 된장이를 만나게 해주었다. 모든 것은 운명적인 연결고리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꿈꿨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동료들, 그리고 운명적인 된장이가 있었다. 그의 삶은 이지은 사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결국 그는 그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 김민준 팀장은 이지은 사건을 해결한 후 잠 못 이루던 밤과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났고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동료들은 달라진 민준의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특히 박영호 경위는 그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김 팀장, 이제 보니 정말 사람이 되었구먼. 예전에는 무슨 유령이라도 붙어 다니는 줄 알았어. 박 팀장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현우 덕분이죠. 이현우는 민준의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에 대해 물어본 이후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영혼들의 이야기를 민준에게 털어놓았고 민준은 현우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선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형사님, 아니, 팀장님, 제가 가진 능력이 이토록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늘 두렵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현우야, 네 능력은 신이 주신 선물이야.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테고. 그들은 그날부터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리기로 결심했다. 이지은 사건을 해결하며 얻은 경험과 현우의 특별한 능력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부여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고 망각 속에 갇힌 억울한 죽음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강성그룹의 강지훈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별을 만드는 부엌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별을 만드는 부엌은 단순한 급식소를 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우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가 꿈꿨던 세상을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된장찌개는 이제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혜우는 간호사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녀의 된장찌개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된장찌개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성민 고문은 강성건설에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며 존경받는 스승으로 활약했다. 된장이는 지훈과 혜운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자 별을 만드는 부엌의 마스코트로서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어느 날 민준의 미제 사건 전담팀에 새로운 사건이 접수되었다. 20년 전 발생한 의문의 실종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유명한 고고학자 박찬영 교수. 그는 고대 유물 발굴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경찰은 그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처리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박 교수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년 동안 그의 행방을 찾아 헤맸다. 민주는 사건 파일을 꼼꼼히 살폈다. 20년 전 사건이라 남아있는 단서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박찬영 교수의 사진을 보자마자 묘한 기운을 느꼈다. 팀장님, 이 박찬영 교수님, 뭔가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그가 사라진 곳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것 같아요.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박찬영 교수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현우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현우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다. 그는 현우와 함께 박찬영 교수의 실종 현장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실종 현장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고대 유물 발굴지였다. 20년 전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주는 현장 주변을 꼼꼼히 살폈고 현우는 눈을 감고 박찬영 교수의 흔적을 느끼려 애썼다. 팀장님, 이곳에 박 교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누군가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끌려간 것 같아요. 현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차에 말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박찬영 교수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했다. 민주는 현우의 말에 긴장했다. 20년 전 박 교수의 실종 현장에서는 그 어떤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지하로 끌려갔다고? 그럼 혹시 유물 발굴 현장의 지하 통로인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곳에서 큰 돌에 깔린 듯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금속으로 된 상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민주는 현우의 말을 듣고 즉시 발굴 현장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다. 설계되는 지하로 연결된 비밀 통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주는 현우의 말을 믿고 지하 통로를 탐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특수 장비를 갖추고 지하 통로로 내려갔다. 지하 통로는 2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현우는 통로를 걸어가는 내내 박찬영 교수의 존재를 느꼈다. 그의 고통과 절망이 현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통로 끝에는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다. 민주는 현우가 말한 큰 돌이 이 바위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들은 바위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때 현우가 바위 틈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팀장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바위 틈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민주는 상자를 받아 들었다. 현우가 말한 금속으로 된 상자였다. 그들은 상자를 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상자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상자를 가지고 경찰서로 돌아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상자를 개봉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고대 문양이 새겨진 작은 돌 조각이 들어있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박찬영 교수의 필체가 담겨 있었다.
박 교수는 일기장에 자신이 발견한 고대 유물에 대한 기록과 함께 그 유물을 노리는 세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 나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고대 유물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유물은 너무나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유물을 안전하게 숨겨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 그들은 이 유물의 힘을 악용하려 한다. 그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일기장에는 박 교수가 유물을 숨긴 장소에 대한 암호도 적혀 있었다. 그리고 유물을 노리던 세력의 리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백산. 백산은 당시 거대한 그림자 세력의 수장이었다. 박 교수는 백산의 위험성을 알고 유물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백산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든 손이 떨렸다. 20년 전 미제 실종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찬영 교수는 단순 실종이 아닌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었다. 현우야, 이 백산이라는 인물에 대해 파헤쳐. 그리고 박찬영 교수가 숨긴 유물을 찾아야 해. 그 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백산이 왜 그 유물을 노렸는지 알아내야 해. 민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들은 즉시 백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백산은 20년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백산의 죽음에도 의문을 품었다. 어쩌면 그 죽음 또한 조작된 것일 수도 있었다. 현우는 백산의 행적을 쫓으며 그의 모든 기록을 파헤쳤다. 현우는 백산의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백산에게 김지아라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지아는 현재 유명한 미술품 경매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은 후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고 그 유산으로 미술품 경매 사업을 시작했다. 팀장님, 백산에게 김지아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유명한 미술품 경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민준에게 보고했다. 민준은 김지아의 사진을 봤다. 그녀는 차갑고 도도한 인상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냉정함이 느껴졌다. 김지아, 어쩌면 그녀가 박찬영 교수가 숨긴 유물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 그녀가 백산의 뒤를 잇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김지아의 뒤를 쫓기로 결정했다. 김지아는 평소 고대 유물과 미술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특히 희귀한 유물들을 고개 사들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민주는 김지아가 박찬영 교수가 숨긴 유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김지아가 주최하는 미술품 경매에 잠입하기로 했다. 경매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었다. 민준과 현우는 위장하여 경매장에 들어섰다. 경매장 안은 전 세계의 부호들과 유물 수집가들로 북적였다. 김지아는 경매사로서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다. 팀장님, 김지아의 주변에 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져요. 현우는 조용히 민준에게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김지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은 현우의 말에 긴장했다. 김지아는 분명 박찬영 교수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박 교수를 죽인 진범일 수도 있었다. 그들은 김지아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경매가 진행되던 중 김지아는 특별한 유물을 소개했다. 그것은 고대 문양이 새겨진 작은 돌 조각이었다. 박찬영 교수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그 문양과 똑같았다. 민주는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는 그 돌 조각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팀장님, 저 돌 조각, 박찬영 교수님이 숨긴 유물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분은 저 돌 조각에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담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 돌 조각에서 핏자국이 느껴져요.
박 교수님의 피가.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현우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박찬영 교수가 죽기 직전까지 숨기려 했던 그 유물이 바로 이 돌 조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조각에는 박 교수의 피가 묻어 있었다니. 김지아는 이 유물을 경매에 내놓아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 한 것이었다. 현우야, 저 유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 그리고 김지아를 체포해야 해. 저 유물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거야. 민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김지아를 향해 강렬하게 빛났다. 20년 만에 드러나는 또 다른 진실이었다. 김민준 팀장과 이현우 형사는 경매장 안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김지아가 내놓은 돌 조각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박찬영 교수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였다. 현우는 돌 조각에서 느껴지는 박찬영 교수의 고통과 절규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팀장님, 저 유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박 교수님의 마지막 흔적이에요. 현우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지아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김지아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경매를 진행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탐욕과 냉정함이 숨겨져 있었다. 경매는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돌 조각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민주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들은 형사로서 유물을 강제로 압수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김지아가 유물을 팔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녀에게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경매가 끝난 후 김지아는 돌 조각을 낙찰받은 부호와 함께 자리를 옮겼다. 민준과 현우는 그들의 뒤를 미행했다. 김지아는 낙찰자에게 유물을 직접 전달하러 가는 듯했다. 그들은 김지아와 낙찰자가 탄 차량을 쫓아갔다. 차량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창고로 향했다. 팀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저곳은 평범한 창고가 아닌 것 같아요. 현우는 촉을 세웠다. 그의 눈은 창고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민주는 현우의 말에 긴장했다.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에 잠입했다. 창고 안에서는 김지아와 낙찰자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 낙찰자는 돌 조각을 건네받고 있었다. 박찬영 교수가 숨긴 나머지 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 유물을 숨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김지아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김지아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모두 드릴 겁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죠. 민준과 현우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낙찰자는 단순한 유물 수집가가 아니었다. 그는 박찬영 교수가 숨긴 유물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김지아는 그 유물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 그때 현우가 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다. 팀장님, 김지아의 뒤에 박 교수님이 보입니다. 그분이 김지아를 노려보고 있어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은 현우의 시선을 따라 김지아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현우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박찬영 교수의 원혼이 김지아에게 복수를 하려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창고 안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김지아가 낙찰자 몰래 설치해둔 폭탄이었다. 창고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민준과 현우는 폭발의 충격으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젠장! 김지아가 함정을 판 거야.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불길 속에서 김지아가 유유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민준과 현우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은 형사들, 감히 나의 일을 방해하려 하다니. 그녀의 눈빛은 악마처럼 빛났다. 민준은 몸을 일으켜 김지아에게 달려들었다. 김지아, 박찬영 교수를 살해한 사람이 바로 너였군. 김지아는 민준의 공격을 피하며 비웃었다. 흥, 그 늙은이가 감히 내 아버지의 유물을 가로채려 했어. 당연히 죽어야 마땅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현우가 김지아의 뒤에서 달려들었다. 그는 김지아의 팔을 붙잡았다. 김지아는 놀라 현우를 뿌리치려 했지만 현우의 손은 단단했다. 팀장님, 박 교수님이 김지아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가 김지아의 모든 악행을 알려주려고 해요. 현우는 소리쳤다. 그의 몸은 박찬영 교수의 원혼과 하나가 된 듯 떨리고 있었다. 김지아는 현우의 눈을 보고 소름 돋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그 귀신과 통하는구나. 젠장, 귀신 새끼가 내 일을 망치다니. 김지아는 현우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박찬영 교수의 원혼이 나타났다. 박 교수는 김지아의 눈앞에 서서 그녀의 모든 죄악을 고발하는 듯한 몸짓을 취했다. 김지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찼고 결국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다. 민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김지아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다. 김지아, 당신은 박찬영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김지아는 저항하려 했지만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뒤에서 박찬영 교수의 원혼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원혼은 이제야 안식을 찾은 것이었다. 경찰이 출동하여 김지아를 체포했다. 낙찰자는 폭발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김지아의 범행은 철저하게 조사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은 후 박찬영 교수가 숨긴 유물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박 교수가 방해가 되자 그를 살해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박 교수가 숨긴 유물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 했다. 그녀의 탐욕은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박찬영 교수가 숨긴 유물은 고대 문명이 남긴 강력한 에너지원임이 밝혀졌다. 그 유물은 잘못 사용될 경우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박 교수는 그 유물을 악용하려는 백산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물을 숨겼던 것이다. 유물은 국가기관으로 이송되어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김지아는 살인과 폭발물 사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몰락은 탐욕과 악행의 끝이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지은 사건에 이어 박찬영 교수 사건까지 해결하며 민준과 현우는 강력계의 전설적인 콤비가 되었다. 그들은 미제 사건 해결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영웅이 되었다. 현우의 특별한 능력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억울한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민주는 그런 현우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강력계 총경으로 승진했다. 그는 경찰청 내에 영혼수사대라는 특별 전담팀을 신설했다. 현우는 영혼수사대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영혼수사대는 과학적인 수사와 현우의 특별한 능력을 결합하여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했다. 그들은 수많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냈고 많은 영혼들을 안식으로 이끌었다. 민주는 자신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운명적인 된장이가 있었다.
그의 삶은 이지은 사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결국 그는 그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주말에는 해운과 지훈, 그리고 된장이와 함께 별을 만드는 부엌을 찾아갔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급식소에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된장찌개를 나눠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충만하고 행복했다. 어느 날 민주는 영혼 수사대 사무실에서 현우와 함께 새로운 미제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파일을 들여다봤다. 팀장님, 이 사건, 피해자의 영혼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억울함이 느껴져요. 현우는 말했다. 민주는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그래, 현우야.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 함께라면 어떤 영혼이든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신뢰를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다. 민주는 이지은의 원혼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우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사명을 찾았다. 그는 이제 이지은 사건을 자신만의 싸움이 아닌 모두의 진실을 위한 싸움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고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들의 여정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된장찌개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할 것이었다.